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일 연방군 총사령관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은 러시아가 이미 매일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반응 속도를 시험하고 방공망의 약점을 찾으며 경제를 서방과의 더 광범위한 충돌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사건 중 하나는 라이프치히에서 발생한 공격이었습니다.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우크라이나 수송기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정되는 드론은 화물기와 충돌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조사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나토 전투기가 라트비아 영공,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기체의 출처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라트비아 당국은 러시아의 항법 교란이 그 비행 경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저널리스트이자 국제시사평론가인 알렉세이 패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럼 라이프치히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정확히는 라이프치히 사건 자체보다는 매일 벌어지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 언급한 독일 장군의 발언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미 다른 정의로 불러야 할 만큼의 지표는 아닙니다. 사실 어떤 정의로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만약 이것을 러시아가 북대서양 동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직접적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뉘앙스라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도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죠? 어떤 조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방어적인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시 독일 장군이 이것을 발표했을 때 유럽인들이 마침내 나토의 동부전선 전체에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드론 벽을 구축하고 위성통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휘센터는 비스바덴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바로 이런 방어선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매일 계속하고 있는 에스컬레이션, 이런 모든 도발에 대해서는 파괴 공작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제 생각에는 크렘린이 이런 행동을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적인 공격이나 직접적인 충돌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 더 강화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크렘린의 이런 도발을 강화하는 전술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방어에 더 많은 자원과 힘을 써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일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크렘린은 이것을 알아차렸고 앞으로 더 많은 이런 파괴 공작을 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해보세요. 즉, 최근 발트 3국에서는 리틀 그린맨이 나타나서 발트 3국 중 한 나라의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인들의 행동을 추적해보면 모든 파괴 행위와 도발이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스파이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임시요원들을 고용하는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파괴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유럽연합 시민들 중에서도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른바 요원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우리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크렘린의 시각에서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즉 군사작전이 크렘린에게 작은 승리라도 가져다 준다면 크렘린은 그래, 이건 우리가 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패배이거나 단순히 중립적인 상황이라면 그들은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중적인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럽에 대한 도발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이 점점 더 자신과 자신의 방어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조금 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사례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왜 유럽 국가들입니까?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말입니다. 비밀이 아니죠. 그들은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족합니다. 유럽의 기지에는 있지만 그들은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게 필요할까봐 당연히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러시아가 내일 이를테면 폴란드나 발트 3국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미사일 재고를 보충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 미사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그의 차관들이
러시아 국가의 천년 역사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그들의 수사에 주목해 보세요. 즉, 이것은 이미 모든 주변이 적이고 모두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수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세요. 나토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나토에서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발트 3국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푸틴은 일부러 이런 상황을 유도해서 나토가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토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측면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이것을 자기 사회를 겁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옳았잖아요. 나토가 결국 우리 쪽으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 모든 논리를 깨트리고 진짜로 에스컬레이션 아니면 큰 전쟁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운 좋게도 그 드론이 폭발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크라이나 비행기 근처에서 폭발했다면 그 비행기에는 탄약이 있었던 것 같고 희생자가 아주 많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것은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탄약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 경찰에서도 그때는 탄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는 사실 이런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알겠습니다. 만약 그 드론이 정말로 그 비행기를 공격했고 그 비행기가 정말로 폭발했다면 말이죠. 그럼 그 비행기는 누구 겁니까? 우크라이나 비행기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흔적을 찾았을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심지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그런데 독일 검찰은 우리가 조사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시기쯤에 폴란드에 아주 명확한 러시아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폴란드 내륙으로 정확히 7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들판에 떨어져 폭발했고 모두가 그 폭발 구덩이를 봤습니다. 나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이 전쟁의 부수적인 효과, 그런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끝까지 바로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말해봅시다. 나토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런 사건에 아주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가령 가정해봅시다. 이 드론이 비행기에 충돌해서 폭발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토 국가들이 뭘 할 거라고 기대합니까? 바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모스크바를 공격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나토 헌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나토는 방어동맹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억제입니다.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유럽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전면적인 재건부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올해 말까지 이 작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의 병력을 남길지, 각 나라가 자국 방위를 위해 얼마나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할당하는지,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얼마나 무장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재래식 방위에 대해 이 문제는 올해 말까지 논의되고 변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도기 동안에는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강하게 대응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어 체계를 갖출 때까지 균형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 체계를 갖춘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방어적 동맹입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라도 러시아가 발트 3국에서 어떤 소규모 승전용 전쟁을 시작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어떤 영토를 점령한다고 해도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고 외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토가 단순히 그 군대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최대한 몰아내는 것까지가 한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협상입니다. 그리고 나토의 방어 행동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라트비아에서 드론을 격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에스토니아에서도 있었고 라트비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트 3국에서 이제 임무가 단순한 영공 초계 임무가 아니라 실제로 방공 임무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격추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에서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토 국가 영토에 침입한 단일 드론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발트 3국에서는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매우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깃발 작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드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의 잔해를 수집하고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우크라이나 드론을 만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답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략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대의 우연한 드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대 정도가 날아온다면 나토 국가들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무엇으로 격추할까요?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반년 전쯤만 해도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대서양 동맹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교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70년 전에 적혀있던 것만 바라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회의적으로 본다고 해도 참고로 미국의 나토 3.0 전략 역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냉전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미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전략적 관심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 그들은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을 자극하고 우크라이나어로는 스포누카유트라고 하는데 유럽이 단순히 깨어나고 무기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국 방위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푸틴이 이런 모든 것을 더 많이 도발하려고 할수록 그럴수록 나토는 자신들이 여전히 단합되어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도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을 텐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작년 12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기관 인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조사 기사가 있었습니다. 26년까지 보여줍시다. 나토와 유럽연합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고 그들에게는 통일된 입장이 없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보세요. 우리 대화 초반에 당신이 언급했던 그 에피소드. 발트 3국 중 한 나라 상공에서 며칠 전에 드론이 격추된 사건을요. 격추 당시 그곳에 어떤 전투기들이 있었는지 주목하셨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중 하나는 터키 전투기였습니다. 이것은 나토가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개별 국가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드러난 통합입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우리가 자주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 민주주의, 합리적인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푸틴 정권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푸틴이 저기서 판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란 그런 판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뭘 할 건가? 사실 이건 그의 잠재의식이 말하는 겁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자신이 뭘 해야 할지라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밀로셰비치의 역사적 사례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토에 어떤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절의 사회조사를 보면 세르비아인들은 전쟁이 마침내 어떤 양보를 통해서라도 끝난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밀로셰비치는 결국 쫓겨났고 1년 반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당시 군사 정권은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영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고 그냥 외딴 섬들이니까 작은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 될 거야. 아무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협상하면 되지. 하지만 영국인들은 반응했고 며칠 만에 그곳의 주요 장군이 바로 해임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전쟁이 진짜로 끝나면 그 다음에 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회는 이 열광 속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것들,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어서는 반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로 큰 문제는 그의 모든 측근들, 그리고 이 모든 파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20년간의 전면전 동안 자신들만의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이 전쟁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들의 시스템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는 만약 우리가 다가가게 된다면 이것도 큰 위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든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든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다시 블라디미르 푸틴을 어떤 선까지 몰아붙여서 그가 동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는 그가 실제로 어떤 도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발트 국가들에서 말이죠.
그들이 부품을 모아서 만든 바로 그 드론들을 이용해서요.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그 드론들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협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의 그런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어떤 합의도 어떤 협상도 그에게는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그에게 압박을 가해야 하고 그의 측근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하며 러시아의 모든 수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출을 타격하고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제재로 타격을 주고 서방도 그들만의 제재로 타격을 줘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회가 있는 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전쟁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의 정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큰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항상 어느 나라든 승자든 패자든 상관없이 침체가 찾아오고 쇠퇴의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쇠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자기 국민에게 뭐라고 답할 것이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요? 도대체 어떻게요? 네, 알렉세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나토의 결속력에 대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라트비아 영토에서 드론을 격추한 것은 리투아니아의 샤울라이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터키 전투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우리에게는 세 이건 정말 나라가 중요한 함께하게 대목입니다.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야말로 진정한 결속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하지만 이런 일들이 나토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 느슨한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